미국민들의 69%나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고가 심해졌고 50%는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세청이 내년에 적용하는 7개 납세계층의 소득 상한선을 5.4%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해빙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고 직장 스트레스는 적게 받으면서 적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직업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이 동시에 연속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69%나 생활고가 심해졌고 50%는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의 물가 잡기 투쟁 결과 숫자로는 물가를 9%에서 3%대로 진정시켰으나 미국민 다수는 고물가의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에 3.7%에서 머물렀지만 장바구니 물가, 생활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아 미국민 다수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9월 CPI에서도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여전히 전체와 같은 3.7%나 오른 수준이고 휘발유는 다시 인상되며 지난해보다 3% 비싼 수준을 기록하고 중동 사태로 인상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는 지난해보다 7.2%나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품목별 생활 필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그보다 훨씬 올라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냉동 채소는 11.6%, 스테이크용 쇠고기는 9.7%, 아이 이유식은 9.2%, 식빵 7.8%나 올라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보다 18.9%, 자동차 수리비는 14.9%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미국민 다수는 뱅크레이트의 새 설문조사 결과 69%나 생활고가 심해졌고 50%는 가계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밝혔다고 CBS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3년 전 2020 대선 이후에 비해 미국민들의 69%는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50%는 가계 재정 상황이 3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비해 임금 인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고가 심해졌으며 전반적인 가계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고 밝힌 것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절대 다수인 89%는 2024년 내년 대선에서 경제 다루기 능력을 가장 중시해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미국민들의 입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생활고와 가계 경제가 나빠졌다는 여론은 공화당원 67%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도 59%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당원들도 31%나 포함돼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가계 재정의 악화와 생활고의 심화가 누구의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가장 많고 연준이 39%, 연방의회 35%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IRS 미 국세청은 2024년도에 적용하는 7개 납세계층의 소득 상한선을 5.4%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득에서 면세하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독신은 $750 오른 $14,600, 부부는 $1,500 높아진 $29,000로 조정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7개 납세계층별로 자신의 소득의 정해진 비율만큼 연방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납세계층별 소득 상한선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IRS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7개 납세계층별 소득 상한선을 올해보다 5.4%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에서 면세해주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2024년에 독신의 경우 $750 오른 $14,600,
부부 공동 신고시 1,500달러 오른 29,200달러가 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새로운 납세계층별 소득 상한선을 보면 10% 세율을 적용하는 납세계층은 연소득이 독신 11,600달러, 부부 23,200달러까지 올해보다 600달러와 1,200달러 높아집니다. 12% 세율을 내는 납세계층은 독신 47,150달러, 부부 94,300달러까지 올해보다 2,425달러와 4,850달러 올라갑니다.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10만 525달러, 부부 20만 1,050달러까지로 올해보다 5,150달러, 1,300달러 높아집니다.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19만 1,950달러, 부부 38만 3,900달러까지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 9,850달러, 부부 19,700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32%의 세율을 내는 납세계층은 독신 24만 3,750달러, 부부 48만 7,450달러까지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2,475달러 또는 24,950달러 높아지는 것입니다.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60만 9,350달러, 부부 73만 1,200달러까지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 3만 1,225달러, 부부 3만 7,400, 부부 3만 7,450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고소득층은 최고 소득세율인 37%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총소득으로 15만 달러를 벌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15만 달러에서 부부 스탠다드 디덕션인 2만 9,200달러를 뺀 12만 800달러가 과세소득이 됩니다. 과세소득 12만 800달러 중에서 첫 2만 3,2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방소득세로 2,320달러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소득 9만 4,300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돼 8,532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인 12만 800달러까지는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5,830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부부 총소득 15만 달러인 경우 16,682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세율은 14%를 기록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모색키로 해서 양국 관계 해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1년 이상 끊어진 미중 군사통신 채널을 다시 복원시키도록 제안하고 이란이 확전 시도를 자제시켜주도록 요청하며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대만과 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이 없도록 통제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중에 1년 만에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게 돼 그간의 해빙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두 번째로 직접 만나는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7번째 소통이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양국 정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1개국 정상들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첫날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노력해온 미중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서 결실을 매듭짓느냐에 따라 해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 7월 제니 델런 채무, 9월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 등을 잇따라 중국에 보내 양국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1년 이상 중국이 끊고 있는 미중 간 고위 군사 채널을 다시 복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미중 군사 채널의 복원으로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군의 군사 충돌 위험을 낮춘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군사 채널을 끊었고 올 2월에는 미국 영공에 떠있던 스파이 풍선을 전투기로 추락시키자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메이저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중 양국이 충돌이 아니라 책임있게 경쟁을 관리해 나가고
공동이익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에 대해 폭력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억지시켜주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통제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1월에 대만 총통선거, 11월에 미국 대선 등의 외부의 개입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예상보다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고 미중 관계 해빙과 관계 개선, 새로운 협력에 나설 필요성이 있어 어떤 주고받기나 선물을 내놓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고 직장 스트레스는 적게 받으면서 적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직업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여서 고득점한 10가지 직업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일자리가 많거나 늘어날 것인지, 직장 스트레스는 적을 것인지, 연봉은 학력, 경력에 비해 적절한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 네트워크에는 873개의 직업들이 올라 있는데 이 3대 요소들을 평가해 일자리가 많고 스트레스는 적으면서 적절한 연봉을 받는 10가지 직업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CNBC가 10일 보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도 제작자와 사진 측량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업은 법적, 정치적, 교육적으로 지도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100점 중에 중간 수준인 52점으로 낮은 편이고 중위 연봉은 72,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경활동이나 정책, 규칙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를 산정하는 환경경제학자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주로 석박사의 고학력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52로 낮은 편이고 중위 연봉은 11만 4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 필요한 기계류를 포장하고 선적하는 일을 하는 직업은 주로 고졸이면 취업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52로 중간 수준이지만 중위 연봉은 3만 7천 달러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역사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록관들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주로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53으로 중간 수준이고 중위 연봉은 5만 9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숫자 통제 기구 프로그래머들은 자격증이나 2년제 준학사이면 가능한데 스트레스는 53으로 중간 수준이고 중위 연봉은 6만 8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기계 장비 조립 직종은 고졸자들이면 가능하고 스트레스는 53으로 높지 않지만 중위 연봉은 3만 8,600달러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생태학자들은 각 업체에서 천연 자원들을 생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처리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있는데 주로 석사들을 채용하고 있고 스트레스는 53으로 중간 수준이며 중위 연봉은 76,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다루는 연료전지 엔지니어는 전기차 붐에 힘입어 유망한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학사나 석사 학위자들을 채용하고 있고 스트레스는 54이며 중위 연봉은 96,3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공항 활주로 등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 유지 근로자들은 고졸자이면 되고 스트레스는 55로 약간 높아지면서 중위 연봉은 4만 5천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을 집어넣거나 제거하는 일을 하는 기계 유지 관리직은 고졸자이면 되고 스트레스는 56으로 높아지면서 중위 연봉은 3만 8천 달러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전순위,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에서 동시에 연속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거의 완전 막혔으며 비성직자들은 아예 영주권 발급이 중지됐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영주권 쿼터가 새로 배정됐음에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2달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에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길이 거의 완전 막히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1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2달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7월 15일에서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2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8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아예 유로 고지돼 영주권 발급이 중지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 전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2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